안녕, 추석입니다. 드디어 5단원 꼬꼬무입니다. 이 강의가 이제 방송으로도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의 대학 동기들도 보고 근데 최근에 뭐 몇 단원인지 모르겠지만 꼬꼬무를 봤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야, 꼬꼬무가 뭐냐 묻길래, 이걸 뭐 꼬꼬무가 뭔지를 우리 제자들만 알면 될 거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 아닙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는요, 개념은 물 흘러가듯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사용해 봤던 거고요. 벌써 이 각 단원마다 꼬꼬무를 진행한 지 5번째에 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6단원까지만 정리를 하면 우리 이 정치와 법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하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꼬꼬무는 계속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이 많다라고 느끼는 순간 뒤에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힘은 빠지는데 아직 남은 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신경을 못 쓸 때 또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진도를 나감과 동시에 뭐 기회가 될 때는 뭐 1단원, 2단원의 꼬꼬무를 통해서 또 반복 학습해 주는 것도 상당히 기억력이 오래 가는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입니다. 혹시라도 또 TV로 보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참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태도라는 말을 쓰게 될 때 여러분이 딱 받아들일 때 그냥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은 외부의 환경보다는 본인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나오는 반응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선생님, 외부의 환경보다 자기 자신의 태도, 이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외부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외부의 환경보다 본인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어디를 더 봤으면 좋겠냐면 앞부분,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 그렇죠, 인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죠. 그게 좋은 인생인지 안 좋은 인생 혹은 나쁜 인생인지를 누가 또 가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외부의 환경보다는 이 말과 비교한 본인의 태도, 이것보다 본인의 태도가 바로 좋은 인생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뭐 선생님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명언으로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뽑혀져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이 시작을 여는 글을 한번 좀 들여다보게 되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선생님이 이 문장을 우리 EBS에 와서 처음 소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읽을 때마다 그 맛이 달라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네요. 사회생활과 법 5단원이었습니다. 5단원. 어디서부터 배웠을까요? 우리 여기가 5-1단원 형법의 이해. 그 중에 죄형법정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거쳐 그 다음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러네요. 그리고 형벌의 종류, 보완처분의 종류 등을 5-1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 이 많은 내용의 5단원의 꼬꼬무를 다 전개할 수는 없고요. 대체로 어디까지 갈 거냐? 사회법 전까지, 즉 소년사건까지는 가보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또 개념이 단락단락 지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특히나 어디서 생길 거냐? 여기 아닌가 싶어요. 형사절차랑 국민참여재판이랑 소년사건을 함께 정리해 상당히 좋은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형사절차도 수사 끊어버리고 형사재판 끊어버리고 형의 선고와 집행, 이 내용들을 끊어서 각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도 어떤 좋은 흐름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접근 아닌가 싶어서 선생님이 최대한 앞부분은 빨리 설명하고요, 뒤에 형사절차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서 소년사건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냥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와 149페이지에 빈칸 채우기가 있죠. 이 빈칸 채우기 상당히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건 빈칸만 보다 보면 나머지 것들이 어느 순간 안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그 퍼즐 맞추기를 할 때 어딘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부분만 보이는 게 아니죠. 나머지 것들과의 뭐 그림을 완성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과의 관련성 속에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결정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만 보지 말고요. 그러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뺀 나머지가 뭐지? 아, 명확성의 원칙이구나. 그렇죠.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서 얘만 중요한 거냐? 아니죠. 전부 다 하나하나씩이 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으로 잘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을 다룬다. 그러면 또 여기 마찬가지죠. 위법성이 들어갈 텐데 위법성의 뜻이 뭐였어요? 위법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행위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위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을 썼고요. 근데 그 추정이 깨지는 경우, 즉 위법성 조각 사유가 총 우리 형법상 5가지가 전개가 되겠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 우리 거쳐왔던 이 내용에서도 강조했지만 사례만 외우지 마세요. 사례만 외우는 방법은 아주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학습법이긴 해요. 즉, 잠깐만 이게 정당행위인가? 정당방위인가? 헷갈리는데? 그럴 때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일반인이든 뭐 경찰관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현행범을 체포해 갔다 그러면 정당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깨뜨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암기하는 것. 그런데 사례 암기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요건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행위가 뭐였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정당 행위라고 한다. 정당 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는 것, 이게 정당방위라고 부르죠. 긴급피난은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보면 막 뭐 긴급피난하면 떠오르는 사례, 멧돼지가 그렇게 자주 나와요? 또는 뭐 맹견, 사나운 개가 달려옵니다. 근데 불도 있어요, 불. 옆집에 불이 자기 집에 옮겨 붙을 것,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껐다라고 할 때 그 사례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가는 사례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다. 이런 개념적인 요소들도 다 넣으시고요. 자구행위는 뭔가 받을 게 있어야 돼요. 청구권을 보전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피해자의 승낙은 말 그대로 여러분 피해자의 승낙은 그 피해자의 원래 그 승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답으로 많이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념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면, 그러니까 친구의 허락을 받고 뭐 친구 아버지 뭐 지갑을 훔쳤다, 이거는 그냥 다 오답이에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깨뜨려지는 사유가 아닙니다. 밑에 책임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는 어떤 행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책임 조각 사유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누구냐, 행위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입니다. 또는 심신상실자의 행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 뭐 등등인데 이거를 지금 다 전개할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쪽은 왜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 둘씩을 채우고 있냐면 사실상 여기까지가 5-1단원이니까 이쪽 내용은 좀 빨리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우리 꽃고무를 판서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쪽 내용은 그냥 148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는 건데 형벌의 종류 총 9개입니다. 사형, 그렇죠. 3번이 지금 비어서요.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뭐가 빠져 있을까? 징역이 빠져 있겠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징역, 금고, 구류 이걸 묶으면 또 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형은 생명형이고요. 이쪽은 자유형입니다.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명예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벌금, 과료, 몰수를 재산형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공통점, 차이점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징역과 금고는 30일 이상이죠. 월 단위로 선고한다고 했고요. 구류는 일 단위, 그러니까 30일 미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징역은 일정한 노역을 부과합니다. 혹은 뭐 정역을 부과한다는 말을 쓰는데 금고와 구류는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라든지 뭐 신상정보 공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부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형사제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안처분은 다시 뭐라고도 부르냐면 대안적 제재수단, 이렇게도 부르죠. 결국 이 대안적 제재수단 할 때 이 대안이라는 말은 뭐에 대한 대안일까? 형벌에 대한 대안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 얘기는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치료감호는 좀 더 체크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감호는 아까 우리가 책임이 조각된다는 말을 썼죠. 그러면 책임 조각되는 사유 중에 심신상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자와는 차이가 있죠. 심신미약자는 책임이 감경되는 거고요.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심신상실자라면 책임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안 되니까 이 치료감호도 안 되는 건가? 그러지 않고요. 치료감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치료감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될 거고, 우리가 이 내용을 해당되는 파트에서 완강 코드로 정리해 보진 못했기 때문에 미리 초반부에 완강 코드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형벌과 보안처분의 종류를 정리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형벌의 종류 9가지랑 밑에 있는 보안처분의 종류 제시되어 있는 4가지만 그냥 적고 끝내지 말고요. 아까 선생님이 좀 붙였던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까지 나누어서 정리하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징역, 금고, 구류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벌금, 과료, 이거 어떤 차이가 있지? 아, 금액의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 몰수라는 것은 다른 형벌에 부과해서 내려지는 형벌이구나.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혹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꼼꼼히 정리하시면 상당히 좋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제가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이거든요. 자, 이쪽 내용은 거기 나와 있는 대단원 정리 말고 판서 중심으로 갈 건데, 우선 이쪽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시랄까?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은요, 상당히 여러분이 좀 함정 피하기 중심으로 정리를 했으면 해서 선생님이 돌이켜보는데,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선생님이 했던 강의를 다시 본단 말이에요. 볼 때, 아, 그러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라고 말하는 것만큼 선생님이 어떤 내용도 많이 얘기했냐면, 이걸 고르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많이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죠? 그래, 정확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자 또 있지만, 출제하시는 분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착시 효과를 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관이라고 쓸 자리에 검사를 넣고요, 혹은 수사 단계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재판 단계에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등등의 상당히 헷갈리는 것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언제, 즉 어떤 단계인지 묻고 있죠.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의 집행 단계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무엇을 이란 표현은 어떤 제도일 수 있고요, 이쪽은 어떤 단계이자 시기일 수 있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문장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 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때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전에 갑자기 피의자 쪽에서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틀린 선지가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자리에 검사가 들어가서 틀린 문장도 있지만 어떤 단계인지도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디테일함이 여러분들의 1등급도 만들 거고, 분명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점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거는 수능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항상 출제하시는 분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여러분들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복하고요, 틀리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요 내용 정리가 되면 다음 강의에 대단원 문제 풀 거죠. 그 다음에 신유형, 수능형까지 풀 건데 문제를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틀리게 되면 교정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수사 의미 한번 읽어보시고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누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구속하겠습니까? 이건 법관이겠죠. 법관. 그러니까 법관 혹은 뭐 판사라고 쓸 자리에 검사가 들어가면 틀린 게 될 거고요.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한 뒤에 검찰에 보내지고 수사가 끝나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요 화면 중심을 정리하고 바로 판사로 넘어갈 건데요. 이 수사가 종결되는 거. 자, 수사는 언제 끝날까요? 선생님 언제 끝나긴요. 검찰에 송치가 되면 수사가 끝나는 건 예를 들어 검사가 이 사람 아닌가 봐. 이 사람 기소하지 않겠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수사가 끝나겠다. 맞죠? 맞는데 검사가 기소하면요.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처벌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기소하게 되면 수사가 끝납니까? 그래요. 그것도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제 옮겨갑니다. 형사 절차라는 걸 정리를 할 때 말이에요. 요게 5-2단원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전개해 드렸냐면 그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막 가로로 쭉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매번 똑같은 거로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그것조차도 상당한 매너리즘 때문에 여러분이 뭐 다 했던 거니까 뭘 또 정리야 이럴까 봐 일단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리된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수사 단계라고 부르고 수사 단계가 끝나고 나서 재판 단계 넘어갈 때 보면 이때 보세요. 기소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꼭 기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소할 수도 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요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 불기소 처분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도 있고요. 뭐 혐의 없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눈에 띄게 딱 정리할 만한 게 기소유예가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이런 등등이 있는데 불기소 처분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겠어. 누가 정한다고요? 검사가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수사가 끝난다 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잘 풀어보는데 여러분이 오히려 기소하게 되면 수사가 끝난다는 걸 모르고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어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수사가 종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의자 이렇게 부르죠. 재판 단계에 뭐라고 부르죠? 이때는 피고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면 판결로 넘어갈 거고요. 이때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을 집행하죠. 그렇죠. 집행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형 선고가 되었으면 형을 집행하게 될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쭉 끊어갈 때 우리 교과서의 흐름은요. 피의자 그다음 피고인의 인권 보장입니다. 인권 보장. 그러니까 이 내용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야 실력이 이렇게 쑥쑥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막 개념들을 나열하는 거 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중심으로 한번 쭉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게 중심을 어디로 넘겨올 거냐면 이번 꼬꼬무에서는 이쪽 중심으로 넘겨볼까 해요. 우리 그전에는 형사 절차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해보죠.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걸 알리는 걸 뭐라 합니까? 고소라고 부르죠. 제3자가 알리는 걸 고발이라고 부르고요. 가해자가 직접 자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혹은 현행범 체포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는 사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세요. 고소, 고발 구분 잘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이제 머릿속을 그려보세요. 아, 그러네. 수사가 개시된다. 이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어차피 이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이걸 뭘 기억하면 되느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슨 뜻이죠?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증거를 없앨 수 있다, 혹은 뭐 도망갈 우려가 있다 라고 할 때 구속해서 수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때 영장은 사전영장 제도라고 말했고, 그러면 검사가 신청을 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것. 그러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바로 발부해 주는 게 아니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는 게 있죠. 아,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걸 달리 말할 때 영장 실질 심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구나. 왜 피의자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네. 여러분이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약간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선생님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피의자가 된다라고 할 때 난 아닌데 왜 아닌데 나를 계속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구속하겠다고 하지? 그럼 나 억울함을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도망갈 우려도 없고 증거를 없앨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근데 나를 왜 꼭 구속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어떤 그 과정상에서 느껴지는 억울함이 피의자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러네요.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서 이 사람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그러면 이때 풀려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풀려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하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드디어 구속 수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가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발부돼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칠게요. 발부가 되면 그 뒤에 요 피의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속 적부심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잘 끊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속 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또 가를 수 있는 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냐 후냐 가지고 또 나누게 되는 거죠. 구속 적부심은 누가 신청한다고요? 피의자 쪽에서 신청하는 거죠. 어디다 한다고요? 법원에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면 또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석방됩니다. 풀려나요. 불구속 수사를 받겠죠. 그런데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었다. 그러면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때 체포에 갈 때부터 체포의 이유와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받을 수 있다,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죠.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건 누가 알려주는 거냐면 수사기관에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상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묵비권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 이 재판 단계에 넘어가면 법관이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상당한 디테일함이 필요한데, 결국 이 피의자의 인권 보장, 이 권리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가다가 석방이라는 두 글자 보세요. 석방이라는 이 두 글자 가지고 또 한 번의 정리가 된다면 상당한 디테일함이 살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인용되면 석방되겠군. 이런 식이죠. 그런데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석방되지 않겠군. 이렇게 석방이란 두 글자로 정리하고,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겠죠. 형사재판 받을 때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바로 보석제도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석제도는 누가?